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회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제와 같이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좀 편한 마음으로 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정책 바뀌는 내용 먼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교육정책 말고 학원 이야기 먼저 하고 교육정책 변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요. 저도 한동안 멘붕이었어요. 그러니까 2월 말에 3월 학기 이제 준비하면서 신입생들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학원에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가 덜컥 코로나가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 다 되어 갔고 요즘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앞으로 3년 또는 이제 풍토병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줌 수업도 좀 병행을 해봤다가 좀 어려움도 겪었고 또 올해 왔더니 변이가 상당히 많이 새로운 변이들이 나오면서 또 백신도 우리 아이들 맞춰야 되고 많은 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혼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3년 또는 평생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나니까 저도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2022년을 준비하는데 원래는 바뀌는 교육정책 먼저 설명드려야 학원에서 왜 이렇게 하는구나를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 교육정책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지루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학원 얘기 먼저 하고 지루한 얘기 뒤에 좀 더 즐겁게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는 제가 제 모습을 안 보여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저도 제 모습이 여기 비치니까 좀 생소하긴 합니다. 저희 뒤에는 고양이 인형이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고 지금 6학년 이하들은 온전한 고교학점제 그리고 현재 중학교 1, 2학년은 이상한 고교학점제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와 작문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가 어학원인데 영어 공부하는 게 비단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서 뭐 점수를 내는 데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좀 성장하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서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영어 실력은 어찌 보면 이제 생활의 일부가 돼야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로서 어떻게 키워나가야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온오프라인 수업을 좀 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가려질 때는 저를 살짝 지울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사실 모 학원에서 작년 올해 2년 걸쳐서 온라인으로만 수업한 어학원도 있었죠, 실제로. 저희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한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나 이제 성과가 학생들마다 많이 달랐어요. 이제 학생들마다 많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했을 때 더 성과가 있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좀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오히려 좀 학습에 좀 더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아이펠은 지금까지 오프라인 수업으로 현장 수업으로 잘해오다가 왜 온라인 수업을 꺼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어학원 같은 경우는 영어 도서관을 좀 병행하다 보니까 어학원은 기본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영어 도서관은 적게는 1번, 많이 오는 친구들은 3번까지도 오고요.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학원을 이제 방문하는 건데, 어, 이제 어학원 수업 중에 저희가 표현법 수업과 그 다음에 이해력 수업으로 좀 구분을 해서 컨텐츠를 좀 조정을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을 짜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력 관련된 수업들이 온라인 형태로 되었을 때 오히려 좀 효과가 더 있었다라고 저희가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오는 수업 중에 하루 수업을 온라인으로 좀 변경을 하는 방식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은 대상 반은 모든 반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때는 시범 운영을 해볼 반은 한 3개 정도만 일단은 시범 운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학습 수준에 도달한 친구들이 사실은 이게 병행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희가 수업을 EC 수업과 CC 수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션, 표현법 수업과 그 다음에 이해하기 수업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표현법 수업은 말 그대로 말하기, 글쓰기 수업이에요.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려면 문법과 어휘가 어우러지면 됩니다. 문법은 쉽게 말하면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문법 이렇게 보는 게 더 확실한 건데,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방법 더하기 단어, 뜻 이렇게 하면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만든 문장을 글로 쓰면 쓰기가 되고 입으로 말하면 말하기가 되는 겁니다. 이 표현법 수업은 확실하게 직접 지도하고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선생님이 첨삭을 해 주셔야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법 수업은 학원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고, 컴프레hen션 수업은 중요한 거는 선생님과 대면으로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자료더라고요. 여기서 자료라 함은 글과 뭐 영상 또는 이제 들려주는 음원이죠. 소리인 거죠. 자, 다 읽으셨으면 제가 다시 등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위에 보시죠. 자, 이쪽, 저쪽에 있는 익스프레션 수업은 방금 설명드린 거고, 제 머리 위에 있는 게 컴프레hen션 수업입니다. 컴프레hen션 수업은 실제로 읽는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칠판에 빔 프로젝터로 이제 지문을 띄워놓고 밑줄을 긋기도 하죠. 하지만 선명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장비를 놓으면 학생들 앉을 자리가 좀 좁거나 불편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컴프레hen션 수업은 무엇보다도 자료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하고 듣기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표현보다는 듣고 이해하기, 읽고 이해하기 요소기 때문에 미디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 더 잘 어우러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C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수업과 리스닝 수업입니다. 과거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리딩하고 라이팅이 묶여 있었고, 그래머, 보캐블러리, 그 다음에 리스닝이 묶여 있는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과정을 좀 바꿔서, 그래머, 보캐블러리를 하고, 라이팅이 책이 없어집니다. 네. 라이팅 책은 없애고 차라리 저희가 라이팅 노트하고 스피킹을 자료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본인의 글을 노트에 쓰는, 그래서 라이팅 양은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책을 쓰는 것보단.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컴프레hen션 수업은 읽기 자료, 듣기 자료, 배경 지식 자료 등을 계속 공유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배경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좀 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 The tree's roots are below the soil. The strong roots help the tree stay in place. Each root has thousands of tiny hairs. They soak up water and nutrients from the soil. 일단은 뭐 선생님이 먼저 읽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음원으로 먼저 들어볼 수도 있고, 음원 소리 잘 들리셨나요? 음원 소리는 잘 들렸습니까? 네, 방금 제가 음원 소리를 좀 들려드렸는데, 그 다음 이제 빈칸 마찬가지로 딕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Are below the soil. The strong roots help the tree stay in place. Each root has thousands of tiny hairs. 지금 제가 오늘 설명회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화면에 판서를 하거나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된 전자칠판용 펜이 있습니다. 네, 이 펜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패드를 좀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이렇게 수업용 패드가 선생님마다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덧붙여서 글을 써주면서 이 부분을 현재 우리가 읽고 있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라는 리스닝과 리스닝 딕테이션도 실제로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자기 교재를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좀 쉐어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구글링을 하고, 선생님과 함께 구글링을 하고 배경 자료를 또 찾아와서 서로 공유도 하고 설명도 해보고,
학년이 좀 더 높다면 더 높은 수준의 글도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찾고 찾다 보면 또 유튜브 동영상을 같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미디어 활용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컴프레hen션 수업을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방식도 사실은 각자 책을 가지고 있으면 뭐 50년 전, 60년 전, 아니면 뭐 100년 전 학습 방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모두 책을 펴서 43쪽의 5번째 줄 읽어볼까?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선생님도 선생님 책을 보고 학생도 학생 책을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리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뭐 노트북을 사용한다던가 선생님은 일어섰다가 다시 컴퓨터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할 수 있죠. 보다 더 큰 것은 요즘에 가장 큰 이제 언어학습 문제인데,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입모양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전달력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언어를 배우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F 발음하고 P 발음을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D 발음하고 TH 발음을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말에서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 미세한 소리의 차이들이 서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의 버벌이 굉장히 후퇴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CC 수업만큼은 서로 입모양을 보고 소리도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게끔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C 수업을 하는 대상으로는 현재 학원 기준으로 PL 레벨이나 L 레벨이고요. AR 기준으로는 여기 써져 있는 1.0이라고 적혀 있지만 1.5에서 한 3.5 수준. 학습 과정으로 보면 한 1년 6개월 차에서 한 2년부터 3년 차, 4년 차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수업 분량 중에 리딩, 리스닝만 똑 떼가지고 이렇게 미디어에서 만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나 이런 것들을 검사는 아이들이 익스프레션 수업도 들어올 거고 영어 도서관 수업도 들어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어학원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루는 줌 수업 형태로 수업을 하겠다라는 걸 좀 계획을 잡고 있고, 일단 시범 운영으로는 3개 반 정도만 먼저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봤을 때 그래도 현장 수업이 맞아 라고 생각하신 학부모님들께는 현장에서 수업할 수 있게, 생각보다는 이 리딩하고 리스닝은 확실히 줌이 낫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면 그때는 줌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수업 시간대는 저녁 한 6시 반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기준으로는 2부라고 불리는데 6시 반에서 8시 반 수업. 왜 그러냐면 이제 낮에 특히 혹시 이제 부모님이 가정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 안 계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떠 있는 시간에 진행했던 온라인 수업과 저녁에 하는 온라인 수업의 학습 태도가 약간 달라요, 학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핸드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대로 앉아있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녁 시간에 수업을 하면, 온라인 수업을 하면요, 아이들 학습 태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CC 수업 같은 경우는 2부 수업에만 적용을 해볼 거고, 현재 저희 학원 전체 반 중에 이번 겨울방학 시범 수업을 해볼 반은 한 3반 정도 해서 성과도 좋고 좀 많이 호응이 좋다라고 하면 확장을 해볼 거고, 그래도 우리는 현장 학습이 맞아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다면 좀 축소하는 방향이 되겠지요. 근데 한번 저희가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 현재 오늘도 사실은 뭐 백현초라던가 동백중이라던가 확진자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한번 확진자가 나오면 아이들이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3년이래요. 예를 들면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은 정말 제대로 학교를 가본 경험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도 있는 그런 세대인 거죠.
하기 때문에 좀 학습의 불안이나 또는 이렇게 좀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책임지고, 그다음에 듣고 이해하기, 읽고 이해하기를 멀티미디어를 이용하고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입모양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소리 연습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일부 도입해 보겠다. 일주일에 약 4번 정도 학원으로 오는데 그 중에 하루를 할 거고, 물론 그 수업 시간에 과제 검사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들어오는 영어 도서관과 정규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과제 검사를 할 거라서 학습이 늘어지거나 아니면 학습에 구멍이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파닉스 반이나 루키 반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 수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 저희 외국 국적의 저희 선생님들, 아예 원어민 선생님들 위주로만 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1월 달에 시범 수업을 진행을 해볼 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그룹 영어 도서관 수업입니다. 저희가 영어 도서관을 시작하기에 조금 어려워하거나 현재 영어 도서관에 좀 정체되어 있는 아이들, 좀 재미없어 하는 아이들도 좀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룹으로 하는 영어 도서관 수업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험 있으신 반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샘플링 수업을 거의 2달에 걸쳐서 몇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샘플링이었기 때문에 뭐 수강료를 받진 않았지만 샘플 수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모두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 방식의 수업을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 이 그룹 수업은 한 반에 뭐 3, 4명 정도, 최대 5명을 정원으로 도서관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영어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됩니다. 물론 이 수업도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이제 외국 국적의 선생님이나 원어민 선생님들이 진행해 주시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책을 함께 읽는다. 이게 책 제목이겠죠? 책을 읽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읽기 전에 먼저 이 책에 나올 어휘를 함께 연습을 할 겁니다. 소리도 들어보고 뜻도 만들어보고, 뜻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해당된 단어로 몇 가지 문장을 함께 만드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저희 영어 도서관 순서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어휘 학습을 시키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단계 어휘 학습. 그다음에 똑같이 어휘 학습인데 이건 게임이죠. 단어 게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상황을 읽습니다.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상황, 이 픽처북의 그림을 직접 하나하나 선생님과 영어로 표현하면서 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만 보시면 문장은 하나죠. We drove to the store. We drive to the store.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은 이 문장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 아빠가 앞에서 운전하고 나는 뒤에 앉아 있고 날씨는 화창하고 뒤에 나무들이 있고 우리 아빠 차는 노란색 차야. 우리는 그로서리 스토어를 들어갈 거고 내가 아빠의 문을 잡아줬고 아빠는 걸어 들어갔어. 이런 그림 하나하나를 서로 설명하는 수업을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문장을 We take a cart 이렇게 문장을 읽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주어져 있는 상황을 계속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읽어 나갈 겁니다. 아빠와 나는 저 뒤쪽에 있는 이거 뭘까요? 과일들 읽어 볼 거고. 그러면은 we take apples. 근데 이제 무게를 달고 있죠? 무게를 달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 포장을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영어로 계속 그림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게임이나 액티비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빠와 함께 쇼핑했던 경험을 각자 3분을 줄 테니 그림 그려서 설명해 보기라던가, 최근에 뭐 이렇게 내가 샀던 물건 들고 와서 설명해 보기와 같은 행위들을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어져 있는 책 내용에 대한 컴프레hen션 퀴즈를 할 거예요.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였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퀴즈를 풀 겁니다. 이렇게 북 테스트 퀴즈를 할 거고요. write 이제 쓰거나 그리는 거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비티를 할 겁니다. 본인의 경험을
저희가 해봤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었어요. 근데 물론 학년이 보통 5학년을 넘어서거나 아니면은 AR 점수대가 2.0을 넘어서면은 좀 유치해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준에 도달한 친구들은 대부분 들어와서 직접 라이팅하고 원래 하던 식으로 1대1로 영어 도서관 수업을 해야겠지만, 아직 영어 도서관이 좀 재미가 없다고 느끼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이렇게 그룹 영어 도서관 수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영어 도서관 수업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과는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 달 신청하고 그 다음 달에 쉬어도 돼요. 근데 1회씩 신청하진 않을 거고 한 4회씩 묶어서 한 달씩, 그래서 저희가 4회 한 세트씩 진행을 할 거고, 신청해서 들어왔다가 다음 달엔 요거 쉴게요 쉬실 수 있고, 저희 학원 재원생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 학원 다니지 않는 친구도 들을 수 있고,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아는 여러 좀 지인들과 좀 나누었을 때 우리는 여기 용인 동백에 살지 않지만 이게 줌 수업으로 한다면 우리 애도 거기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이러신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샘플 수업을 할 때 저희 딸도 한번 시켜봤어요. 같이 섞어서. 저희 딸은 여기서 1시간 거리 멀리 있지만 어색하지 않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앞으로 좀 영어 도서관 수업이 좀 어렵거나 좀 지루하다라고 느낀 친구들한테 재미있게 액티비티 함께 하면서 영어 도서관 수업을 그룹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안내 드리면 신청하시면 돼요. 단 저희가 한 그룹당 한 서너 명 정도만 팀을 꾸릴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좀 일찍 신청해 주시고, 수강료는 저희 일반 어학원 수강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진행할 거니까 수강료에 대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겨울방학에 저희가 준비한 아이펠 2.0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크게 변하는 거는 없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좀 올라와 있는 친구들의 리딩하고 리스닝 수업을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사람의 입모양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저녁에 집에서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수업을 도입해 보겠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 그 결과와 반응을 보고 보다 더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오히려 좀 축소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된 반들은 지금 담임 선생님들이 지금 전화를 좀 주고 계세요. 오늘도 몇 팀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해당된 반들은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한 2주만 먼저 진행해 보고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하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하시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선택권을 다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녁에 하는 팀 그룹 영어 도서관 수업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6학년 이하 친구들은 나중에 장문이라던가 발표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도 뭐 문제 풀어서 답 맞추는 점수 내는 영어는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시험 공부 시켜보면 뭐 아이들 학교 시험 문제는 뭐 그냥 풀고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뭐 내신, 수능 이런 걸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걸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이펠 어학원에서는 그걸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영어 학습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더라도 성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습법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뭐 크게 반응은 없지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번 여름방학 때 했던 설명회를 오셨던 학부모님들은 복습입니다. 복습이고, 최근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총론이 발표가 됐어요. 그건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교육부 공시자료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내용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보통 후보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3부터 거꾸로 올 겁니다. 고3, 고2, 고1, 중3, 중2, 중1 이렇게 거꾸로 올 겁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뒤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꾸로 올 예정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필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목이 조금 잠기면 죄송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어, 영어, 수학을 실력 과목이라고 해요. 국어 실력, 영어 실력, 수학 실력이라고 하죠. 실력 과목은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성과를 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랜 시간 훈련이 좀 필요한 과목이다. 그리고 사회나 과학 과목을 지식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식, 과학 지식이라고 부르지 사회 실력, 과학 실력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식 과목과 실력 과목이 나뉘어지고 지식 과목은 좀 단기간에 해결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기 분량이 좀 많고 암기만 잘 돼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죠. 지금 고2, 고3의 기초 과목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국어, 영어, 수학이고 사회과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로 바뀌는 교육과정일 거기 때문에 이 과목명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의 내용은 지금 보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이 남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보셔야겠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적을 내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성취평가제고요. 다른 말로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점수로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는 진로 선택이나 예체능 같은 과목들이 이렇게 성적을 줍니다. 성적 주는 방식은 90점대 A등급, 80점대 B등급 이렇게 A, B, C, D로 나뉘어져 있는 게 성취평가제고요. 과거에 이제 여기 계시는 지금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수미양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미양가 그리고 지금은 A, B, C, D 2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좀 머리가 아픕니다. 석차 등급제인데요. 석차 등급제는 등수로 등급을 줍니다. 등수가 중요해요. 점수가 아니라. 근데 그 등수가 반이 아니라 정교 등수입니다. 정교. 요즘에는 한 학년에 400명 되는 학교도 많지 않아요. 평균 잡아서는 300명 또는 250명 정도 잡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외워야겠어요. 자, 250명 기준으로 볼게요. 250명이면 1등급이면 전교 4%거든요. 250명이 4%면 전교 10등이에요. 네, 전교 10등이고 2등급 11%면 약 전교 30등입니다. 근데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전교 10등과 전교 30등.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야 1등급이란 걸 받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 성취평가제 A등급 90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거든요. 지금 뭐 여기 동백에 있는 중학교에서 A등급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40에서 50% 정도가 나옵니다. 네, 40%가 넘어요. A등급 비율이. 그렇다면 중학교 때 A등급 받은 애들이 40%가 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가면 4%까지만 1등급을 줍니다. 그럼 40%면 몇 등급이냐면 4등급이에요. 3등급 뒤로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30등 밖으로 가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중학교 때는 40%까지가 최고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중학교 내신을 깜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4%는 누구까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40%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엄청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등수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교 몇 등인지를 자꾸 체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 학기별 등급은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수행평가예요. 평균적으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60%를 보거든요. 그러면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중간고사 100점이 30점으로 환산되고 기말고사 100점이 30점으로 환산됩니다. 근데 그런데 수행평가는 그냥 40점이 40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평가 잘 준비해야 돼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중간고사에서 한 3.5점 감점되는 거랑 수행평가에서
일정 감점되는 게 같은 효과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중간고사에서 만약에 10점이 깎였잖아요. 그럼 수행평가에서 한 3점 깎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수행평가에서 3점 깎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10점 깎인 거랑 같은 효과라는 거죠. 정말 수행평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좀 덤벙거리는 남학생들이 좀 위험합니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수행평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조별 발표라던가 이렇게 팀 그룹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개인별 발표, 개인별 산출물로 많이 바뀌었고 쪽지 시험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수행평가는 단어 시험 같은 걸 대신하고 듣기 시험을 좀 대신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 발표하거나 산출물 내는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대학 입시인데 이 부분을 설명드릴까 말까 했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가야 간단하게 짚고 가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뭐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9월 정도에 수시라는 걸 진행하고요. 12월에 정시라는 걸 진행합니다. 자, 이게 비중인데 좀 어렵죠. 표를 보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와, 수능이 40%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종 합격은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 수능 위주로 뽑는 정시가 이제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이 수능 위주가 앞에서 이제 수시에서 다 뽑지 않은 인원까지 마저 다 뽑아버리거든요. 그럼 적게는 45%에서 많은 대학은 한 50%가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시로 가는 거야, 대학은. 수시라는 방식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생각보다는 수능 보고 정시로 대학 가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 다음 보셔야 될 건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성적 있죠? 과목별로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는 시험 점수. 그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그냥 막 학생들이 지원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학교장님 추천이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학교장님 추천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교장 추천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교권 있죠? 우리 학교에 내신 성적 전교권인 학생들을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많이 뽑고 있다. 이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비고란을 보시면 신설, 신설, 변경, 신설, 변경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서울교대하고 서울대는 유지지 않습니까? 원래도 이만큼 했었어요. 서울대하고 서울교대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신설과 변경이죠. 변경은 인원을 늘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4명 있습니다. 4명만 학교장 추천을 쓸 수 있었거든요. 지금 10명 이상으로 늘었어요. 건국대나 경희대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경희대 지금 자연계 3명, 인문계 2명, 한 학교 기준이에요. 경희대에서 그렇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한 고등학교당 저 인원을 경희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한 학교의 전교권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이런 높은 상위권 대학들을 학교장님 추천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고 성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못 가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만을 위한 학생부 교과 전형. 우리는 이거를 학교장 추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학교장 추천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일반고 상위권, 일반고 전교권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고등학생들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는 훨씬 더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아래 다른 대학들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시트만 보더라도 이 안에 어디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나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 시립대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성균관대는 가는 거 아닌가? 가깝잖아 여기서 수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 우리 아이가 힘내면 연세대도 갈지 몰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생 학부모님이 주위에 계신다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울 안에 있는 어떤 대학이든 서울 안에 있는 어떤 대학이든 진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뭐 세종대, 뭐 숭실대 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인서울 대학교에서 8,100 정도 되죠. 8,200 정도 되는데 10,000명에 가까운 신입생들을 이걸로만 선발을 합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니 수행평가 잘하고 일반고 진학해서 수행평가 잘 진행하고 좋은 내신 성적을 유지한다면은 일단 이것만으로도 기회가 이만큼 많이 늘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뽑는데 학생부 교과 중심, 방금 설명드렸던 학교장 추천이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학생부 종합이 있죠.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이 그동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았던 방식이에요. 왜냐면은 학교 내신이라는 점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점수를 많이 반영하지 않아요. 학교 내신 별로 안 봅니다. 대신 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 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좀 가까울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잖아요. 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어려운 이제 학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학습 태도 좋아야 되고, 우리 학교에 진심으로 오고 싶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보통은 특목고 학생들을 그래서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학생들이 뭐가 불리하냐면 내신이 불리해요. 특목고에는 정교권이라고 그룹핑이 잘 안 됩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서로 다 전교 1등들인데 모여 있으니 어때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점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내신 점수가 좀 낮을 거를 예상을 하고 대신 비교과 활동 내역을 많이 봐서 이렇게 뽑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걸로만 뽑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일반고 학생의 보통 한 50에서 60배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학교 수는 더 적은데. 비율로 말씀드리는 거죠. 인원으로 말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세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제가 뾰로롱하고 사라질 겁니다. 뾰로롱. 자, 이게 학교 생활기록부인데요. 학생부 종합에서, 그러니까 즉 서울대 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에서 이 학생부를 많이 분석을 했어요. 성적 말고 나머지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여기 보이는 7번 내역 있죠? 이걸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우리 후배들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안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미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안 들어가요. 자, 출결 상황은 들어가지만 보통 우리 아이들의 출결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출결은 무단결석 시 감점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단결석만 없으면 출결은 모두 만점이다. 변별력이 없다. 그리고 저 7번이 문제였어요. 창체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불리는 건데 좀 설명이 어렵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제 손 보이시죠? 자, 여기 위에 자율활동이 있습니다. 자율활동은 반장, 부반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옆에 동아리 활동, 뭔지 아시죠? 네,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으로 일반고 학생과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분류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율활동은 반장, 부반장 하는 거니까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이 동아리 활동이 문제였어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정한 정규 동아리가 있고 학생들끼리 만드는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정규 동아리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자율 동아리가 뭐냐면 학생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만드는 동아리예요. 이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과목 심화학습이나 선행학습이나 연구활동 이런 걸 많이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자기네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여기서 동아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논문도, 소논문이라고 하죠. 논문도 제출하고, 선행과 심학습을 거기서 아주 깊이 있게 하고, 연구활동하고, 그런 거를 여기 다 실었어요. 그러면 일반고에서도 그런 활동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고하고 이 선발형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학생들의 구성이에요. 우리 아이가 일반고인데 우리 아이도 저기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처럼 활동을 하고 싶어. 함께할 친구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아이들만 모여 있어요. 그런 학생들만 모여 있다. 하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에 저기 적히는 글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이거 저기만 읽어봐도 이 친구는 특목고 학생이고 자사고 학생이구나 약간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 더 이상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봉사활동은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활동, 학교 밖으로 나가는 봉사활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 안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환경미화, 학교 청소하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건 뭘까요? 음성 꽃동네도 아주 기본적으로 다 갖고 또 지역 아동센터도 노인 요양복지시설 이런 데를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나는 이제 내가 나중에 이런 이타적이고 남을 위하고 애국심 강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거를 봉사활동을 통해서 엄청나게 아이들이 표현을 했어요. 이제 외부로 나가는 봉사활동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더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 가지고 학생들이 서로 다르게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워볼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1번부터 7번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아주 일부분, 자율활동, 학교 정규동아리, 학교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이렇게 반영이 되고 과거 선배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졌다. 어머나? 그러면 이제 학생부 전체가 10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벌써 몇 개 지웠죠? 7개를 거의 대부분 지운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3개 남았는데 이 3개 중에서도 독서가 빠집니다. 독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독서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 시 그 전공 전문 도서에 대한 독서 내용으로 질문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여기서 독서 활동 내용을 대학교 수준의 교과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책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뭐 대학생 수준의 대답들을 해낼 수도 있고 일반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어버버버버 할 수도 있죠. 너무 비하를 했나요? 근데 그게 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독서 활동이 빠졌습니다. 이제 독서 활동 안 물어봐요. 근데 독서는 하긴 해야 됩니다. 독서는 하긴 해야 되는데 독서 활동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10개 항목 중에 거의 8개 지웠죠. 그럼 2개가 남네요. 우린 이런 걸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풍선 효과란 뭐냐면 전에는 10개를 다 봤어요. 근데 이 10개 중에 8개가 지워지고 2개가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2개가 진짜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이다. 이제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첫 번째 성적입니다.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내신 점수는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란 게 있죠? 저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세특이라고 적혀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각 교과별 담당 선생님이 모든 학생에게 적어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밑에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한 학생당 여러 선생님이 교과별로 이 학생의 특징을 써줍니다. 무엇? 세부적인 능력과 그리고 특기사항. 이 친구가 해당 과목에서 정말 잘했던 걸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면접하고 선발하는 거예요. 볼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그 다음 10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자, 요거는 담임 선생님께 써주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우리 과거
이제 어머님들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보면 이제 제 과거의 학생부를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뭐 머리는 똑똑하나 주의가 산만함, 뭐 장난을 잘 침,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요즘 담임 선생님들은 그렇게 한 줄씩 써주진 않아요. 길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였느냐는 알 수 없죠.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무조건 좋은 글만 써줄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써주죠. 그러니까 학교 활동, 특히 담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활동들은 아이들이 성실하게 참여해야겠습니다. 뭐 어떤 모습이죠? 일단 좀 교과 성적이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수업 시간과 수행 평가 시간, 각종 이제 수업 시간 내 태도, 적극적인 모습, 그 과목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 열정,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10개 중에 이거 7개 다 날라갔죠. 여기 독서 날라갔죠. 이제 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 글만 보고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특 예시. 그래서 세특은 어떻게 글이 써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제 보신 분들 아시죠? 네. 교과목 선생님이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 할 얘기가 없으면 안 써줄 수도 있다. 세특은 안 써줄 수도 있어요. 뭐 모든 교과목 선생님이 다 쓸 의무는 없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선생님은 안 써주는 거예요. 이게 세특이다. 자, 예시입니다. 1번 예시. 이건 저도 한 번 더 지울게요. 1번 예시. 뭔가를 이해했다.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제작했다, 수행평가했다라는 글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학생 선발하는 입학사정관들이 한 번에 수천 명의 이 서류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서류를 막 넘기는데 글 하나하나 다 보지 않아요. 주로 이 서술어 위주로 봅니다. 뭔가를 이해함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없는 거. 뭔가를 조사함, 제작함 정도만 있으면 없는 거. 자, 3번 보시면 무엇을 연관지어 발표했다. 뭐 발표는 수행평가지 뭐 수행평가 했다는 얘기인데 뒤에 보면 무엇인가가 돋보인다. 다른 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좀 관심을 받는 겁니다. 3번 조금. 자, 4번 보시면 능력이 탁월합니다. 실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열정을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단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글이 됩니다. 자, 그런데 5번을 보시면 이건 무조건 거의 우선 선발이에요. 왜냐하면 쌍곡선이라는 내용이 보통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보면 벡터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여기 중간 여기 요 줄 저 중간에 보이시죠? 벡터. 이것도 기하라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나 고3 초, 즉 고등학교 거의 끄트머리 수학 마지막 책이에요. 과거에는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책에 있는 서로 다른 두 단원을 합쳐가지고 수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3D 도면을 설계해서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뭔가를 연구하고 이런 활동을 했답니다. 이것만 읽어봐도 이 학생은 일반고에서는 할 수 없는 활동들이긴 하죠.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3D 도면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학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저런 도구가 있는 학교면 어딜까 예측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진행한 이 실험 내용이 어마무시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1, 2, 3번의 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5번의 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어요. 보통 이제 수시에서 선발하면 나중에 뭐 최저학력이라고 최저 등급이라는 기준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시작할 때 경쟁률이 보통 한 15대 1, 20대 1이거든요. 처음에 좀 이렇게 좀 털어내고 처음에 한 3배수, 3배수 정도로 뽑는다고 하면 15대 1을 3대 1로 만드는 1단계가 있어요. 그때 이 1, 2, 3번의 글을 받은 학생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4번 또는 5번과 같은 글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면접을 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질적인 한 번 한 번의 학교 수업 태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진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특은 교과목별 선생님, 모든 과목 선생님이 다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수업의 학생의 모습을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기다리지 말고 학생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을 어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해볼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발표해 볼 사람 저요. 발표 준비를 정말 많이 했구나. 너는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나한테 내, 대단하구나. 이런 모습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학교 내 활동을 모두 기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세특이라는 내용을 쓸 때는 보통 언제냐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써요. 그리고 2월이 이제 당해년도 말이거든요. 2월에는 다 제출을 선생님께서 업로드라는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2학기 기말고사 전후부터 이 서류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하세요. 1년치를.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한 세특을 써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3월에 했던 활동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나겠죠. 그래서 학생이 뭐 1학기 때 초에 했던 활동들은 특히 선생님이 세특이 이렇게 잘 넣어주기 어려워요. 그럼 학생들은 본인이 올해 1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보고서들을 냈는지 1년 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싹 갖다 내는 이 정도의 자세는 필요하다. 그럼 요즘에는 좀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이기도 하셔가지고요. 야, 너네 넣을 거 있으면 다시 다 가져와. 선생님 정리해서 다시 올려줄게.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자, 이제 선생님 세특 마무리 할 거야.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낼 게 없어. 곤란하죠. 자,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이제 없어지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는 수능 100% 방식이고 아직 거의 50% 가까이 이 정시로 학생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는 현재 선배들의 기조를 따라갑니다. 근데 6학년 이하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직까지는. 내년부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선배들의 흐름을 완전히 역전하는 방식은 아닐 거다. 지켜보자. 그 다음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시를 다 떨어져도 수능 점수만 가지고도 뭐 예를 들어서 한양대는 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럼 한양대 아래로는 안 쓰겠죠. 그런데 내가 수능 점수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어. 수능 점수에 대한 자신감이 만약에 떨어지면 수시에서 대학을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야 될지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역시 수능 준비는 일부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야겠다. 자, 이제 고교학점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시작한 지 한 5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곧 끝납니다. 과거에 비해서 좀 짧죠? 네, 짧게 준비했는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아직? 제가 어제 카메라도 다 끄고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렇게 화면만 보고 엄청 졸리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등장을 해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직 잘 들리시고 어제보다는 좀 덜 지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끝나는데 아이고, 한번 볼게요.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그 사이에 머리 아픈 일이 생겼어요. 중학교 1, 2학년입니다. 현재 중학교 1, 2학년. 큰일 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자, 보세요. 저 한 번 더 사라집니다. 뿅. 자, 보시면 중학교 3학년까지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현재. 그런데 원래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고교학점제 대상이었는데 올해 하반기였죠. 벌써 몇 달 전인데 중학교 1, 2학년부터 고교학점제 방식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겠다.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학교 3학년들은 선배들과 같은 교과서로 특목고 자사고도 진학 가능했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는 아주 일부 학교만 진행을 했는데 현재 중1, 2는 자 보세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선배들
교과서로 공부를 해. 특목고 자사고도 진학이 가능한데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맞춤형 교과서는 2025년도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중1, 2는 선배들 교과서로 고교 학점제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중학교까지는 선배들처럼, 고등학교는 새로운 교과서로 선배들과 다른 과정으로 고교 학점제를 한다. 전면 도입은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중학교부터 2022 새로운 교과서로 공부한다. 이렇게 세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중1, 2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1, 2는 이런 느낌이에요.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기존의 입시 체계와, 그러니까 선배들의 입시 체계와 선배들의 교과서, 선배들처럼 공부하고 선배들처럼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선배들과 다르게 공부하는데 선배들처럼 입시를 치러야 되는, 약간 민트초코 돈까츠, 팥빙수 위에 삼겹살, 이런 느낌. 빠네 안에 짜장면, 뭐 이런 느낌이다. 이게 안 어울린데 붙여버린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되게 끔찍하다. 정신 못 차리면 지금 중1, 2들 큰일 납니다.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 뭐냐면, 자 보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갑니다. 근데 지금 중1, 2는 흔들흔들 할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걱정하는 게 학업 역량은 떨어질 것이다. 어렵죠? 국영수 실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로 했을 때. 그럼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조금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친구들이 재수하면은 이렇게 막 흔들려 하고 있는 아래 이제 1학년 아래, 한 학년 아래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흔들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수하기 딱 좋죠. 내가 재수해서 내 후배들을 다 이겨먹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은 그럼 어떨까요? 이 바로 아래 학년이 고교학점제에 딱 맞는 교과서에 고교학점제로 공부했죠. 입시도 체계도 다 바뀐단 말이죠. 지금 중1들은 대학교 가는데 재수를 한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들은 선배들이 밀고 내려올 거고 중학교 1학년들은 내려갈 데가 없어요. 재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선택권을 굉장히 많이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1, 2들은 정신을 진짜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선택권이 좁아진 게 바로 현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들이다. 왜 그런지 고교학점제 내용을 설명드려 볼게요. 고교학점제는 2022 개정교육 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2면 내년인데, 맞아요, 내년인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 함은 2022년도부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3년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합니다. 3년간. 그리고 세상에 내놓는 건 2025년도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냐? 현재 6학년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한 해예요. 그래서 현재 6학년들은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선배들과 다른 교과서들을 공부합니다. 이제 어떤 교과서들 공부하는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좀 미리 설명드릴까요? 그 사이에 발표난 것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디지털 교과서와 내가 만드는 교과서다 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6학년들은 고등학교 가면 패드로 공부할 거예요. 패드. 교과서를 바리바리 들고 다니지 않아요. 패드를 들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패드 안에 교과서 내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과서 내용이요, 책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주제만 있고 텅 비어 있어요, 패드가. 그리고 해당된 주제를 스스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가서 검색을 해요. 그 주제에 맞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거기서 교육 자료를 자기가 가져온 다음에 자기 교과서에 담는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교과서. 설명이 좀 괜찮았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6학년들은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공부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종이로 낸 책이 아니라 패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다.
그리고 지금 뭐 결론 난 건 아니지만 거의 결론이 났다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뀌는 수능이 선원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수능 문제가 글로 나오고요. 내가 글로 써야 돼요. 글로 쓰는데 종이에다가 당연히 손으로 쓰는 게 아니죠. 패드 입력기로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핸드폰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 핸드폰이 패드다. 이 핸드폰이 패드면 여기에 문제가 뜨는 거고 카톡 보내듯이 이런 입력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글을 써야 됩니다. 수능이. 그리고 채점은 AI가 하게 돼요. 이런 세대다. 그럼 지금 중1들은 재수하면 어떻게 난리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수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면서 수업 시수는 줄어듭니다. 전체 고등학교 수업 시수는 좀 줄어들고요. 지금 6학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계세요. 담임선생님 계시는데 이때 담임선생님과 진로 설계를 하고요. 고2, 고3을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다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학생이 앉아있으면 교과목 선생님이 나가고 새로 2교시 선생님 들어오고 2교시 선생님 나가고 3교시 선생님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지금 6학년들은 고등학교 입학하면 일단 1교시가 끝나면 가방 메고 모두 복도로 쏟아져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다음 수업을 위해서. 어디랑 같죠? 네, 대학교 수업과 형식이 같습니다. 왜 대학교에서도 1교시 수업 끝나고 내 전공 과목이면 전공 건물로 가야 되고 교양 과목이면 교양 건물로 넘어가고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6학년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때 무거운 종이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뭘 들고? 패드 하나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드 안에 내가 선택한 과목들이 다 있고 그 각 과목별로 교과서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교과서로 하나씩 하나씩 패드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과목들의 평가는 절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취평가제. 아까 점수로 등급받는 거. 그리고 시험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발표나 산출물, 내가 만든 교과서로 만든 나의 어떤 보고서라던가 나의 발표물,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 자꾸 제출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여기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하나씩 해볼게요.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을 하잖아요. 뭐 전공을 결정하면 그 전공으로 가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과목은 정해질 겁니다. 제가 좀 작나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너무 키웠나? 자, 자, 보시죠. 아이들이 전공을 선택하면 내가 선택 과목을 이런 거를 해야 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그래도 정형화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은 내신이 상대평가고 다 정해졌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셔야 돼요. 지금 6학년들은 고등학교에 막 입학하면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이동 수업 양이 거의 없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들어가고 선생님이 나가고 하는 방식은 선배들과 좀 비슷해요. 1학년 때만. 대신 그 1학년 기간 동안은 모두 다 같이 교양 과목처럼 같은 걸 듣는 거잖아요. 교양 과목처럼 같은 걸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큰일 났다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6학년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요. 등수 싸움하는 거 있죠. 점수를 내서 등수 싸움하는 거. 이걸 평생 딱 한 번 합니다. 근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국영수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국영수의 사회과학까지입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우리 6학년들은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등수 싸움을 그 1년간 진행을 합니다. 그 1년간 등수 싸움을 하면서 뭘 하냐면 고2, 고3 때 들을 나의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기준은 내가 선택한 전공이죠. 진로 직업. 그걸 결정을 못하면 고2, 고3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어떤 한쪽 방향으로 딱 설계해 나가지 못하면은 끝단에 가서 선택할 수 있는 또는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흐려지겠죠. 그래서 지금 6학년들은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뭐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면 독서 많이 하세요. 네, 독서인데 문학보다는 비문학 독서 많이 하시고 전공 선택을 하기 위한 진로 탐색을 많이 하시고 수학, 영어 공부 가득 해놓는데 수학은 어쨌든 문제 풀어 답 맞출 것이다. 수학은 선행보다 심하다. 무조건. 심하라 함은 뭐 초등학교 교과서로 초등학교 교재로 보면 적어도 최상위는 기본으로 깔고 여유가 있다면 보통 디딤돌 3% 같은 영역별 수학 같은 책도 뒤져보시는 게 좋다.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던가 문장제 수학 같은 난이도는 매우 쉬운데 그냥 글로만 되어 있는 수학 문제는 허상이에요. 사실은. 너무 세게 얘기했나? 아무튼 난이도가 문장제 수학이더라도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일단 깊이 있고 꽤 까다로운 과정들의 수학을 많이 좀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뭐 A급 또는 수학의 신, 하이레벨,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중학교 블랙라벨은 A급이랑 좀 달라요. 이제 신유형이 많이 들어가지만 난이도 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A급은 뭐랑 좀 비슷하냐면 고등학교 수학의 정석이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수학의 정석이 어떻게 돼 있냐? 교과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든 약간 나는 나만의 길이 있어. 이렇게 단원을 구성해 버리거든요. A급도 약간 그렇습니다. 이게 선행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수학 문제들을 많이 좀 담아놨어요. 근데 그 이해력이 좀 붙어준다면 굉장한 실력을 아이들에게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만약에 우리 6학년들이 지금 중학교 선행한다? 선행할 때 A급까지 봐야 됩니다. A급은 나중에 봐도 되거나 중학교 1학년 학교 시험 없으니까 한 센 정도 안 돼요. 센도 안 돼요. 일품 안 돼요. A급 수준이라고 불리는 A급 수학, 수학의 신 또는 뭐 최고 득점은 좀 쉽죠. 일품이나 블랙라벨은 그냥 무난히 교과 상위권 정도의 책이고 최상위 수학은 절대 저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최상위 수학을 보면 옆에 힌트라고 돼서 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발상을 알려주거든요.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누군가가 발상을 도와줘야만 풀 수 있는 수학책이기 때문에 저는 최상위 수학은 권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난이도 있는 수학 문제에 노출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의 과제 집착력을 키워야 됩니다.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면 왜 풀다가 너무 어려우면 별표 치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너무 어려워 답지 봐야지. 절대 안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발상이 되고 될 때까지 계속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 과제 집착력을 키우는 그런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 영어는 작문과 발표 실력이 탄탄한 친구. 여기서 오해하시는 것. 발음이 좋아야겠구나. 아니에요. 물론 발음이 좋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어 선생님들은 이 친구가 말하는 내용에 집중을 합니다. 아무리 발음이 좋아도 말하는 문장이 비문이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너무 쉬운 문장으로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친구의 영어 실력을 딱 그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문과 발표를 정확한 문법과 수준 높은 문장 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어 공부를 함께 병행해야 되고 문제를 푸는 영어는 일부 남을 건데 그건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학으로만 가르쳐도 한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 정도는 그냥 싹 풀어요. 하기 때문에 너무 문제 푸는 영어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학원에서 한 15년, 16년 전에 세운 기준이 있어요. 외고라던가 구술 면접 때문에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당시에 오픽이나 토플과 같은 토익과 같은 인증 시험 문제를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 어학원 교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IBT 몇 점이야?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데 차라리 더 정확하게 말하기, 더 정확하게 글쓰기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면 고2, 고3이 진행이 되는데 출석 잘 해야 합니다. 걱정인 게 뭐냐면 이동 수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동 수업을 어디까지 하냐? 이제 뒤에 또 설명 나오겠지만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듣기 위해서 옆 학교로 가도 됩니다. 옆 학교에도 없어? 그럼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구 수업을 하는 센터까지 이동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동백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저기 강남대 넘어서까지 또는 저희 시청 근처까지 이동을 해서 한 교시 수업 들으러 글로 갈 수도 있어요. 지역 거점 센터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죠? 수업 시간인데 교문 밖을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출결이라던가 수업에 대한 그쪽 출석이죠. 이제 출결보다 출석 체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가다가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옆 학교로 가다가 PC방에 빠진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유혹을 견뎌내는 고교학점제가 필요합니다. 자, 조기 졸업은 불가능하고 아마 아이들은 가능한 학점은 최대한 많이 2학년까지 채워놨다가 고3에는 수강 신청을 좀 적게 하고 본인 개인 시간을 많이 늘려서 입시 준비하는 데 집중하겠구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배들은 성적이 안 좋아도 졸업시켰어요. 그러면 고교학점제는 이제 대학에서는 F학점이고 이제 여기서 incomplete이라고 해서 I 등급이 있어요. 네, I 학점이 있는데 그래도 졸업은 시키겠다. 이제 대학은 졸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급이 되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게 골자고요. 고등학교 1학년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등수 싸움 한번 이 1년은 정말 중요하다. 또 나왔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는 진료 설계 한다 그랬고 고등학교 2학년에는 담임 선생님은 계세요. 담임 선생님 계시는데 담임 선생님 역할이 없습니다 거의. 왜냐면 1교시 딱 시작하기 전에 0교시 때 담임 선생님 조회 같은 걸 할 거잖아요. 뭐 전달사항 있을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선생님 안 만나는 거예요. 자, 아침 조회 끝나면 각자 알아서 이제 여기저기 막 이동해요. 옆 학교로 넘어가는 친구도 있고 학교 컴퓨터실로 가서 온라인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헤매는 겁니다. 점심시간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나는 3교시 끝나고 밥 먹어야지. 난 4교시 끝나고 밥 먹어야지. 또 가능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개설된 강의만, 그러니까 강의가 아니죠.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만 수강할 수 있었거든요. 이젠 학생이 선택하면 무조건 수강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입니다. 학교의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면 일단 학교에서도 수업을 엄청 많이 종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범대에 있는 예비 선생님들한테 한 과목 선생님이란 없다. 여러 과목 전공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 머리 아픈 건 이거죠. 자, 현직 선생님들 다시 대학교 가고 다시 대학원 가서 복수 전공 해서 오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주요 과목 선생님들은 그럴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들은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문 선생님한테는 윤리 이런 과목 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거꾸로 윤리 선생님한테는 뭐 할 수 있을까? 한국사 이런 거 복수 전공하라고. 사회는 사회 과목끼리, 과학은 과학 과목끼리 서로 복수 전공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간 이동 수업, 저 멀리 거점 센터. 근데 이렇게도 없어.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여기에 없어. 그때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답니다. 아마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은 아닐 거고 동영상 보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문제죠. 학교 밖 전문가인데, 아이고, 근데 뭐 박사급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데려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이 급여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기간제 선생님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수업을 가득하면 그래도 일정 정도의 노동 시간이 나와요. 근데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면 한 학교에 와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수업할 일은 없죠. 그러면 1, 2교시 정도 수업하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간제 교사 급여로 1, 2교시만 수업하고 간다? 차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박사급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 급여를 주면서 데려온다? 거의 학교 입장에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데려올 수 있다 치자고요. 박사급 전문가가 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떤 박사급 전문가가 올까요? 그쵸. 우리 고등학교 근처에 유수의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에서 어떻게든 좀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데려오려고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용인 동백이야. 가까운 대학 생각하면 단국대 글로벌 캠퍼스하고 저기 뭐 강남대 이렇게 있죠. 근데 서울 가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가까운 데에 서울대가 있어. 연세대가 있어. 고려대가 있어. 그러면 서울대에 있는 박사급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한번 데려오자. 근데 그게 가능해졌어. 그쵸. 지역 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순회 강사, 지역센터. 교사 아니고요. 이런 이제 박사급 전문가는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사 수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강사 선생님, 순회 강사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지역 거점센터, 공동교육과정센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 근처가 아니면 아주 멀리라도 가서 수업하게끔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한다? 온라인 한다. 근데 어떤 지역을 갔더니 온라인 수업 없이 이게 거점에서 다 해결이 돼. 박사급 전문가도 와, 이 고등학교는. 박사급 전문가도 데려올 수 있고, 온라인 없이 학교 안에 선택 과목이 아주 많이 개설이 되고, 전문가들도 많고, 환경이 엄청 좋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에는 그냥 선생님도 없어. 그러니까, 기초 과목하고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예요.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심하겠죠. 지역 간 편차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들으면 하시던가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저희 학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학교 온라인 수업은 그것과 좀 다르죠. 그나마 학교 원래 수업을 학교로 안 오고 이 팬데믹 때문에 격상이 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 학습터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공부하는 온라인 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학생 표정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도 굉장히 예민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를 두 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서는 교육 자료를 띄우고 모니터 하나 큰 거는 학생 얼굴만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학원에서 어학원 수업을 하면, 온라인 수업을 하면. 그러면 그 큰 모니터에 우리 학생들 한 6명 또는 7명, 많아야 적으면 서너 명 정도의 얼굴을 계속 보면서 수업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태도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과 그래도 온라인에서 수업하는 거에 편차가 많지 않은데 이 학습터는 다르죠. 학교 밖 교육은 이건 아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좀 문제죠. 고등학교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공간이 고교학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공간의 개수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필요해요. 공간의 개수, 크기가 아니라. 그럼 어떤 공사를 해야 되냐면 현재 각 교실을 모두 반으로 나누는 공사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은 또 지금 선배들이랑 같죠.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들이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들은 선배들처럼 고2부터는 더 소그룹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쪼개거나 나누거나 재배치를 해야 돼요. 더 큰 건 뭐냐면 아이들끼리 수업 수강 신청을 하고 나면 공강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1, 2, 3, 4교시가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 2, 3교시 수업하고 4교시가 공강으로 되어 있어. 근데 그 다음 수업이 옆 학교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동 수업 전에를 공강으로 비웠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쨌든 이동을 위해서 공강을 비워놓는다던가 점심 식사를 위해서 공강을 비워놓는다던가 학생의 의지로 공강을 만들었을 때 그럼 학생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지금 고등학교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러한 수업 방식을 중1, 2한테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학교 준비 안 돼 있어요. 교과서는 선배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 좀 적은데 선택 과목을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입시 체계는 선배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1, 2들은 끔찍한 혼종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수능이 변한다 그랬죠? 자, 선원술형으로 변하는데 학습용 패드에다가 이렇게 그 키보드 타자 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문자하는 방식으로
글을 글을 답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AI가 채점할 거고요.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지금 6학년들 작문과 발표 연습 진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영어 도서관에서도 영자신문 1대1로 하는 그 부분들이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주니어 뉴스페이퍼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비문학 지문 하나 읽고 그거 써머리하고 자기 의견 쓰는 연습을 계속 시키고, 한 번 들어왔을 때 2개 또는 3개씩 계속 영자신문 가지고 영자신문 토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랑 1대1로 꾸준히 해야 돼요. 사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에 몇 번 할 때까지는 이거 뭐야 이거 뭐, 근데 지금 영자신문 수업만 꾸준히 1년째 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말하는 게 달라요. 글 쓰는 것도 다르고. 몰아쳐서 할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래서 영어 도서관 수업을 비문학을 이렇게 곁들여서 가는 5, 6학년들의 학습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6학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6년째 줄글 대신 그림이 가득했고 기초학력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중학교로 올라가서 자유학기제를 보내고 진로 과목은 없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더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등수 싸움 상대평가를 한답니다. 전교 10등, 전교 30등. 그게 끝나면 너가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에 맞게 수업을 설계해서 너가 알아서 수업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들을 과목이 없으면 온라인으로 들어라. 수업을 너가 설계해라. 그리고 수능을 보려고 했더니 선원 수령이 나오고 AI가 채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6학년에게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최초로 이런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의 개편 내용 중에 가장 혁신적이에요. 가장 혁신적이라는 건 가장 변화가 크고 해본 적이 없으니 많은 시행착오를 현장에서 겪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처음이고 교육부도 처음이고 아이들도 처음이고 다 처음인 거예요. 우리 6학년들 준비 잘하자. 그냥 선배 말만 따라서 계속 문제 푸는 공부만 하지 말고 발문, 발표, 작문 연습. 다만 수학은 깊이 있게. 선행보다는 심화 위주로. 왜냐면 수학 과목이 어떻게 설계될지 몰라요. 선배들만 막 따라가지 말아요. 일단 심화 학습 위주. 내가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에 대한 깊이 있는 심화를 무조건 공부해라. A급 정도는 밟고 일어서자. 이런 마음이다.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저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학교 시험이 있든 없든. 그래야 다음 과정에 대한 이해력이 높습니다. 연계형 학습이기 때문에. 영어는 발문, 장문, 발표와 장문. 사회과학은 똑같고요. 국어는 비문학 독서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 독서. 그래서 근데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을 선발할 때 우수한 학생을 뽑습니다. 성실한 학생을 뽑고 우리 과에 대해서 저 친구를 봤더니 거의 중학교 2, 3학년부터 우리 과를 오기 위해서 5년간 준비한 학생이 있어. 면접을 보고 학생부를 봤더니. 근데 어떤 학생은 막 헤매다가 우리 과를 선택하는데 걸린 시간이 1년도 안 됐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년 묵은 꿈인가, 꿈이 몇 년간 다듬어진 꿈인가에 따라서 아이들은 대학 입시에서 갈릴 것이다. 그러니 전공 선택과 관련된 전공 독서 이런 거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 고등학교 1학년 국영수사과 등수싸움, 전교 10등, 전교 30등. 적어도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는 진로 전공 선택을 끝내놓자. 발표와 산출물 세특을 잡아내자. 깊이 있는 전공 독서, 작문 연습.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펼쳐질 미래였습니다. 5학년들은요, 6학년과 크게 다르지 않죠. 6학년들이 위에서 고등학교 1년을 보냈어, 2년을 보냈어. 그때 고1이잖아요. 그래서 5, 6학년은 함께 헤맬 것이다. 4학년은 그나마 혜택을 좀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고교학점제 방식이. 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괜찮아. 그리고 중1, 2, 3은, 초등학교 1, 2, 3학년은 더 자유롭게 말하기, 글쓰기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진로 선택하게 해주시면 돼요. 진로 탐색 어떻게 하는지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 지난번 여름에 설명회 때 많이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실습도 했잖아요. 다음 설명회 때는 다시 지난 여름방학 때 했던 것들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펠 2.0 설명회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최근 발표 내용까지 다시 한번 교육 뉴스 정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익스프레션 클래스하고 컴프레hen션 클래스를 구분하고 이 컴프레hen션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리딩, 리스닝, 멀티미디어 수업으로 하겠다. 그런데 모든 반이 아니라 일단 시범 운영 3개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저희도 상황을 본 다음 확장할 건지 축소할 건지 결정하고 물론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현장 수업과 온라인 수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학원으로 오는 전체 4일 정도 수업 중에 하루만 그렇게 한번 멀티미디어 수업을 해보자. 이게 계획입니다. 해당된 담당 반 같은 경우 담임 선생님께서 오늘은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아마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겨울방학 준비한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신 것들 나중에 카톡으로 남겨주셔도 학원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전화나 직접 오실 수 있으면 제가 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펠 2.0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했는데 오늘은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궁금하신 거 지금 그냥 소리로 여쭤보셔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준이 파닉스 지금 1학년인데요. 아,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스크 때문에 입 모양이 발음이 잘 안 들리고 따라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혹시 그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실 수 있으신지. 아, 네. 투명 마스크가 네. KF 80 수준까지 된다라고 나온 게 거의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네. 이제 방역 기준으로는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그 현준이네 반도 대상이긴 한데 온라인 줌 클래스도 영어 도서관 수업 같은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우선은 네. 저희도 투명 마스크가 그렇게 가능한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요건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여기서 그냥 바로 편하게 여쭤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그냥 회의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